속은 말이야. 그녀가 그들의 깍지 낀 손을 절인 배추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쑤셔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깊고 끈적하게 쑤셔 넣어야 맛이 드는 거야. 알겠어, 이병? 그것은 명백히 성적인 행위를 모방하는 끔찍한 희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장난감 취급하며 희롱한 그 애송이 이등병이 사실은 이 부대 전체를 호령하는 저 어깨 위 3개의 별 군단장의 외동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낱 준장 부인의 썩어 빠진 김장 갑질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 내부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드러내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대한민국 중부 전선의 심장부. 그곳에서도 가장 깊숙한 산자락에 자리한 육군 제5군단, 일명 승진부대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첫눈이 채 녹기도 전에 얼어붙은 연병장 위로 수천 수만 개의 칼날이 된 바람이 막사에 부딪히며 울부짖었다. 제5포병여단 예하의 한 포대. 알파 포대라 불리는 그곳의 일생활과는 이른 아침의 부산스러움 속에서도 기묘한 냉기에 잠겨 있었다.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 이등병 이시우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전투복의 축축한 감각에 몸을 떨었다. 20살. 입대 전 강남의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흰 피부와 선이 고운 이목구비. 183cm의 훤칠한 키는 사회에선 축복이었으나 이 획일화된 집단 속에서는 그저 눈에 띄는 표적일 뿐이었다. 이시우의 목표는 단 하나.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닌 이병 이시우로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무사히 견뎌내고 만기 전역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어깨 위에 빛나는 3개의 별 3스타를 단 육군 중장 이강석. 바로 이 거대한 제5군단의 최고 지휘관 군단장이었다. 한 달 전 그가 입대를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집무실에서 그저 묵묵히 그의 짧게 깎은 머리를 쓸어주었다. 군단장 아들로 복무할 생각 따위는 처음부터 버려라. 낮고 굵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나는 내가 이등병 이시우로 복무하길 바란다. 다만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버지는 덧붙였다. 군인의 명예는 내 스스로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다. 그 명예가 짓밟혔을 때 넌 군인이 아니라 시체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우는 자원하여 아버지가 지휘하는 군단 내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다는 이 포병여단으로 왔다. 당연히 그의 신분은 여단장조차 모르는 오직 군단 인사처의 극소수만이 아는 1급 기밀이었다. 그는 그저 수백 명의 이등병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기세척의 고된 노동을 마친 직후였다. 생활관 스피커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송한다. 본부 포대 행정반. 지금 즉시 이병 이시우, 일병 최유진, 상병 김도윤. 의상 3명은 행정반 앞으로 집합한다. 작업복 환복 용모 단정히 하고 즉시 집합. 반복한다. 시우의 심장이 쿵 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함께 호명된 최유진 일병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김도윤 상병은 패션 모델 지망생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포대 내에서도 유명한 얼굴 마담들이었다. 야 이시우. 너까지 불렸네. 시우의 바로 맞선임인 박상병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인지 동정인지 모를 감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몰라서 물어? 오늘 그년 오시는 날이잖아. 1년에 딱 2번 있는 사랑의 김장데이라고. 족같은 그년. 제5포병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존재. 여단장인 문성준 준장의 부인 남희경 여사였다. 시우는 황급히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전투복보다 조금 더 넉넉한 작업복 위로 전투조끼를 걸치고 방탄모를 눌렀었다. 용모 단정. 행정반 앞에 도착하자 본부 포대 행정보급관인 황정수 상사가 잔뜩 굳은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 상사는 뼈가 굵은 부사관이었지만 유독 사모님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갓 전입 온 신병처럼 벌벌 떠는 인물이었다. 다 모였나? 지금부터 너희들은 부대 지원 임무에 투입된다. 임무 내용은 김장 작업이다.
황 상사의 입에서 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김도윤 상병이 노골적으로 침을 뱉었다. 황 상사님, 꼭 저희여야 합니까? 포대에 작업 인원 많지 않습니까? 김상병의 항변에 황 상사는 마른 세수를 했다. 김상병, 말 조심해. 이건 여단장님의 직접 지시다. 물론 그 지시가 여단장의 집무실이 아닌 침실에서 나왔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모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다. 일 잘하고 손 빠르고 그리고 반반한 놈들로 보내라고. 너희들은 우리 포대의 대표로 가는 거야. 가서 절대 실수하지 마라. 알겠나? 이병 이시우. 이병 이시우. 알겠냐고 물었다. 예, 알겠습니다. 시우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그의 대답 속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다. 육공 트럭의 덮개가 처진 짐칸에 올라타자 겨울바람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었다. 포천 시내를 지나 산 중턱에 자리한 군인 아파트 단지. 승진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여단 지휘관들과 그 가족들이 사는 관사였다. 짐칸에서 내리자마자 시우는 거대한 절망과 마주했다. 아파트 1층 화단 앞 공터에 깔린 거대한 파란색 방수포. 그 위로 산처럼 쌓인 절인 배추와 무 그리고 수십 개의 빨간 고무대야. 그리고 그 중심에 마치 여왕처럼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친 그녀 남희경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다른 영관급 장교들의 부인들로 보이는 여성 대여섯 명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어머 황 상사. 뇌가 배추에 절여졌어? 왜 이렇게 늦어? 우리 귀한 사모님들 기다리시는 거 안 보여? 남희경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차량 배차가 조금 늦어져서. 됐고. 애들은? 이번엔 쓸만한 애들로 데려왔어? 저번처럼 비실비실한 것들 데려왔으면 황 상사, 당신 남편 별달 생각 접게 만들 거야, 내가. 그녀는 황 상사의 남편, 즉 본부 포대장이 아니라 마치 황 상사의 군 생활 자체를 쥐고 흔드는 사람처럼 말했다. 아닙니다. 이번엔 특별히 여단에서 제일 튼튼하고 빠릿빠릿한 정예 인원들로만 차출했습니다. 황 상사가 과장되게 외치며 시우 일행을 앞으로 떠밀었다. 전방에 대하여 경례. 승. 진. 어머 시끄러워. 경례는 무슨. 됐고 너희들. 이리 와봐. 얼굴 좀 보자. 남희경은 모피 코트를 젖히며 병사들에게 다가왔다. 방탄모를 벗으라는 듯 턱짓을 했다. 3명의 병사가 방탄모를 벗자 그녀의 눈이 만족스럽다는 듯 가늘어졌다. 어머 황 상사. 이번엔 신경 좀 썼네. 특히 쟤.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히 이시우를 향했다. 너 이름이 뭐야? 계급은? 이병. 이시우입니다. 이병? 어머 애기네. 젖비린내 나겠다. 피부 좀 봐. 이게 남자의 피부야? 뽀얀 것 좀 봐. 남희경은 거침없이 다가와 한결의 뺨을 손등으로 쓱 쓸어 올렸다. 시우는 그 차갑고 축축한 감촉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얼음 자세로 미동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우의 턱선을 따라 내려오더니 그의 목젖에서 멈췄다. 어머, 넌 목젖도 예쁘네. 여자 여럿 울렸겠다. 너, 그녀가 시우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알았지? 누나가 일 가르쳐 줄게. 누나라는 단어가 시우의 고막을 후벼 팠다. 주변의 다른 사모님들이 어머, 나 사모님 또 시작이네. 좋을 때다. 오늘 밤에 준장님 잠 다 잤다. 호호호. 라며 킥킥거렸다. 황 상사는 애써 시선을 돌려 배추를 나르고 있었다. 김도윤 상병과 최유진 일병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죽은 듯이 서 있었다. 지옥의 김장이 시작되었다. 김장 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희경이라는 여왕이 주관하는 군복 입은 노예들을 향한 잔혹한 유희였다. 자자 얘들아. 뭘 그렇게 꾸물거려.
배추가 내 놈들 월급보다 무겁냐? 빨리빨리 안 날라? 남이경은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든 채 소리만 질렀다. 그녀와 함께 온 다른 부인들은 아예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 황 상사와 3명의 병사들은 수백 포기에 달하는 배추를 나르고 거대한 물을 채 썰고 산더미 같은 마늘을 빻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땀이 식고 다시 땀이 났다. 고무장갑을 꼈음에도 손끝에 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 이병, 너. 남이경이 다시 시우를 불렀다. 그는 무거운 무 상자를 나르던 중이었다. 이병 이시우, 부르셨습니까? 너 힘쓰는 것 좀 봐라. 어유 저 팔뚝. 군대 오더니 몸 좋아졌나 보네. 어디 만져보자. 남이경은 낄낄거리며 시우의 작업복 위로 드러난 팔뚝을 주물럭거렸다. 시우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병, 너 여자친구는 있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남자 좋아해?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상급자 부인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해? 남이경의 목소리가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옆에 있던 황 상사가 기겁하며 달려왔다. 사모님, 이 이병이 아직 신병이라.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이병 이시우. 사모님께 제대로 대답 안 드려? 아닙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시우는 외쳤다. 그 대답에 남이경은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오늘 끝나고 누나랑. 아니, 사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단둘이? 깨르르. 나 사모님 쟤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다른 부인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시우가 다시 배추를 나르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남이경이 그의 뒤로 바싹 다가오더니 마치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의 등에 풀썩 안겼다. 어머! 그녀의 손이 시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중심을 잡는 척했다. 하지만 그 손은 고의적으로 허리 아래 그의 엉덩이 윗부분을 노골적으로 더듬었다. 어우 미안. 비틀거렸네. 이병 허리가 약한가? 이렇게 쉽게 흔들려서. 밤일은 제대로 하겠어? 시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모님. 왜? 부축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아니면. 좋았어? 남이경이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시우는 그녀를 밀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황급히 물러섰다. 어머. 튕기는 것 좀 봐. 귀엽긴. 자, 일들 해. 일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뼉을 쳤다. 시우는 온몸이 더러운 벌레에 기어다니는 듯한 혐오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의 명예.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포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오물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작업은 본격적인 김치 속 버무리기로 들어갔다. 병사들은 거대한 고무 대야에 들어가 배추에 속을 넣기 시작했다. 붉은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진동했다. 시우는 일부러 남이경의 시야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한 시선은 독수리처럼 그를 쫓고 있었다. 아이 답답해. 그걸 그렇게 버무리면 맛이 나겠어? 이리 와봐 이병. 남이경은 자신이 끼고 있던 비닐장갑을 벗어 던지고 시우가 작업하던 대야로 성큼 다가왔다. 손 내밀어봐. 장갑 벗고. 예? 장갑 벗으라고 안 들려? 귀까지 어두워. 시우는 망설이다가 땀과 양념으로 축축해진 고무장갑을 벗었다. 그의 희고 긴 손가락이 드러났다. 어머, 손이 여자의 손보다 곱네. 남이경은 갑자기 시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억지로 김치 속이 가득한 대야에 처박았다. 김치 속은 이렇게 손맛으로 버무리는 거야. 알겠어? 그녀는 시우의 손을 잡은 채 끈적하고 차가운 배추 속을 휘저었다. 고춧가루가 시우의 손등을 따갑게 스쳤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손을 꽉 쥔 채 놓아주지 않는 그녀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시우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훑으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손이 참 부드럽다 그치? 사모님 놓으십시오. 시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낮게 깔렸다. 뭐라고? 남이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야? 남이경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까지의 교태가 사라지고 얼음 같은 살기가 묻어났다. 놓으라고? 감히 일개 이등병 나부랭이가 별 달아줄 준장 사모님한테 명령을 해? 그녀는 시우의 손을 놓는 대신 그의 손목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붉은 김치 양념이 묻은 그녀의 손이 시우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깍지를 끼듯 파고들었다. 속은 말이야. 그녀가 그들의 깍지 낀 손을 절인 배추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쑤셔 넣으며 속삭였다. 이렇게 깊고 끈적하게 쑤셔 넣어야 맛이 드는 거야. 알겠어, 이병. 그것은 명백히 성적인 행위를 모방하는 끔찍한 희롱이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시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적이 흘렀다. 다른 사모님들의 웃음소리도 황 상사의 부산스러운 발걸음도 모두 멈췄다. 남이경은 자신의 모피 코트에 튄 고춧가루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우를 바라보았다. 짝! 공기를 찢는 파열음. 남이경의 김치 양념이 범벅이 된 손바닥이 그대로 시우의 뺨을 후려쳤다. 이 개새끼가! 시우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과 역겨운 젓갈 맛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감히 누굴 밀어? 내년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등병 나부랭이가 준장 사모님 손을 쳐? 그녀는 이성을 잃고 시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야, 황 상사. 너 이 새끼 안 데려가?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잖아. 저런 눈으로는 사람도 쏘겠어. 황 상사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시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어냈다. 이병 이시우. 미쳤어? 안 엎드려? 당장 사모님께 사과드려, 이 새끼야. 황 상사의 주먹이 시우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다. 시우는 비틀거렸지만 시선은 남이경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20살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뭘 잘했다고 째려봐. 너 오늘 영창 가고 싶어? 아니, 내가 오늘 너희 아버지 부르라고 할까? 너 같은 아들 낳았다고 너희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욕먹게 해줘? 시우의 눈동자가 그 말에 격하게 흔들렸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일개 포병 여단의 준장 부인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우는 이등병이었고 저 여자는 하늘이었다. 죄송합니다. 시우는 이가 부서져라 악물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 봐라. 기어들어가는 것 좀 봐. 너 내가 찍었어. 오늘 밤에 여단장님 들어오시면 너 당장 다른 부대로 쫓아내든가 아니면 영창에 쳐넣으라고 할 테니까 각오해. 남이경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재수없게. 저런 놈 만지니까 손만 더러워졌네. 어휴 냄새. 그녀는 과장되게 손을 털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배추와 굴욕감에 몸을 떠는 3명의 병사 그리고 망연자실한 황 상사뿐이었다. 김도윤 상병이 시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이시우. 괜찮냐? 참아라. 저 미친년 상대해봐야 너만 손해야. 저 여자가 관사 여왕벌이야. 문 준장님도 쩔쩔맨다고. 김장지옥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끝났다. 병사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트럭에 올랐다. 돌아오는 짐칸 안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시우는 샤워실로 달려갔다. 뜨거운 물을 틀고 온몸에 밴 김치 냄새와 남이경의 역겨운 향수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비누칠을 했다.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주먹으로 샤워실 벽을 내리쳤다. 시발. 시발. 그는 샤워기 아래에서 구역질을 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선임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둘러쌌다. 야, 박이병. 아니, 이시우 이병. 소문 들었다. 오늘 나 사모한테 제대로 찍혔다며? 어땠냐? 실제로 보니 더 또라이 같냐?
김상병한테 들으니까 완전 성희롱 수준이라던데. 널 아주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한 선임이 음흉하게 웃었다. 들었다. 나 사모가 너한테 밤일은 제대로 하냐고 물어봤다며? 야, 넌 좆됐다. 그 미친년 작년엔 작업 나간 일병 하나 데리고 관사 들어가서 걔 결국 관심병사 돼서 전출 갔다. 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관물대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대화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날 밤 시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깨에 진 세 개의 별 그 무게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얼룩무늬 군복의 의미를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그가 지켜야 할 명예인가? 다음 날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오전 일과가 한창이던 시간. 행정반에서 다시 시우를 찾는 방송이 울렸다. 황 상사였다. 이병 이시우. 즉시 행정반으로. 행정반에 들어서자 황 상사는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시우를 보자마자 손짓하며 수화기를 건넸다. 이병. 사모님이 너 찾으신다. 네? 어제 놓고 온 게 있다고 너 혼자 오라고 하신다. 지금 당장. 시우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황 상사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였다. 황 상사님, 저는 알아. 아는데. 어쩌겠냐? 이게 명령인데. 어서. 황 상사는 시우의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시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는 황 상사가 내민 수화기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정반 한쪽에 마련된 효도 전화기로 걸어갔다. 이병, 너 뭐 하는 거야?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의 어머니 군단장 사모님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시우야. 엄마. 시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어머 시우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시우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숨소리만 거칠게 내뱉었다. 황 상사가 당황해서 그에게 다가오려던 순간 시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군 생활 못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나 너무 무서워. 여기 지옥이야. 그는 결국 20살 청년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다. 시우야. 무슨 일인지 똑똑히 말해. 누가 널 괴롭혀? 응?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가기 싫어. 엄마, 나 좀 살려줘.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우는 그대로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황 상사는 이등병이 수화기를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과 그가 엄마를 찾으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이 사태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제5군단 본부. 승진이라는 두 글자가 거대한 화강암에 새겨진 사령부 본청. 그곳은 포병여단의 어수선함과는 차원이 다른 얼음 같은 정적과 긴장감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군단장 집무실은 축구장 절반만 한 크기였고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강철 같은 의지를 상징하는 사나이 중장 이강석이 서 있었다. 그는 혹한기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보고받는 중이었다. 작전 참모인 대령이 브리핑을 이어가는 동안 이강석의 눈은 1m 앞의 지도 위 가상의 적 기갑부대 이동 경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포병여단의 화력 지원은 훈련 개시 30분 전 B지점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문성준 준장이 이끄는 포병여단의 K9 자주포 전력은 그때였다. 보고를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의 책상 위 비화기보한 전화기가 아닌 개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의 아내였다. 이강석은 미간을 좁혔다.
작전 회의 중에는 절대 사적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으나 아내는 그 철칙을 깰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가 손을 들어 브리핑을 중지시켰다.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화기를 든 그의 첫마디는 낮고 묵직했다. 회의 중이요. 무슨 일이요?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시우한테 가봐야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급함과 공포 그 자체였다. 진정하고 말하시오. 이시우 이병이 왜?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듯 아들이 아닌 이시우 이병이라 칭했다. 애가 방금 전화해서 울었어요. 지옥이라고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했어. 여보, 애가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아. 제발. 지옥 무섭다 살려달라. 평생 아들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강철 같던 이강석의 눈동자가 순간 격하게 흔들렸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집무실의 공기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다. 작전 참모와 비서실장은 숨도 쉬지 못했다. 비서실장. 예, 군단장님. 대기하고 있던 한정훈 중령이 칼같이 대답했다. 제5포 병여단 문성준 준장.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여단 전투지휘 검열 준비로 예하 대대를 순시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자의 부인은? 예. 문 준장 사모님 말씀이십니까? 한 중령은 당황했다. 군단장이 일개 여단장의 부인 안부를 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강석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 낮고 차가웠다. 오늘 5포 병여단의 병력 사적 유용 관련하여 투서가 들어온 것이 있나? 아, 그게 군단장님. 사실 지난달부터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만 사모님들 관사 지원 관련이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미하다고? 이강석이 몸을 돌려 한 중령을 노려보았다. 세 개의 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의 한 중령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내 군단에서는 이등병의 눈물 한 방울도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 그는 책상에 붉은색 인터폰을 들었다. 감찰참모 헌병단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1분도 채 되지 않아 감찰완장을 찬 대령과 헌병완장을 찬 대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승진. 감찰참모 대령 유성진. 승진. 헌병단장 대령 류승용. 두 사람 내 말 잘 들어. 이강석은 전투복 상의를 여미며 말했다. 지금부터 5포 병여단 관사 승진 아파트로 간다. 헌병단은 즉시 출동 가능한 병력 1개 분대를 무장시켜 1호차를 호위하도록. 예. 군단장님, 지금 관사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찰참모가 경악했다. 군단장이 그것도 무장 헌병까지 대동하고 예하부대 아파트로 직접 간다는 것은 전쟁 발발 직전의 쿠데타 진압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군단장님, 지금 전투지휘 검열이 당장 한마디였다. 이강석은 거대한 작전 지도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 구역에서 내 새끼가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지휘관이 작전 지도만 보고 있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 개새끼지. 그는 집무실을 나가며 한중령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했다. 문성준 준장. 당장 찾아서 관사로 튀어오라고 해. 10분 준다. 군단 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의 성판을 단 검은색 1호차가 그 뒤를 따르는 무장 헌병의 지프 차량과 함께 눈보라를 뚫고 사령부를 빠져나갔다. 그 시각 5포 병여단 본부포대 행정반. 황정수 상사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오열하다 주저앉은 이시우 이병. 그리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수화기 너머로 분명 군단장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우야. 이시우. 군단장. 설마. 황 상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행정반의 다른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여단장 관사였다. 황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황 상사, 지금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그 이등병 새끼 바꿔주라고 했잖아. 걔 안 보내. 너 진짜 남편 별 달기 싫어서 환장했어? 남이경에 찢어지는 고함이었다. 사사모님,
그게 아니고 이 이병이 지금 몸이 좀. 몸이? 꾀병 부리는 거야? 야, 너 당장 개 싸들고 튀어와. 30분 준다. 30분 안에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너희 포대장 오늘부로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 본부에 민원 넣어서 아주 군복 벗겨버릴 줄 알아. 알았어. 사사모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황 상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시우를 바라봤다. 20살짜리 신병. 엉망이 된 얼굴로 너클 잃은 하지만 반대편에는 준장 부인이 아닌 군단장 사모님이 있었다. 황 상사는 자신이 거대한 두 개의 맷돌 사이에 끼어 으스러지기 직전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부른 남이경이었다. 이 이병 일어나. 황 상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는 이시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당장의 협박을 모면하는 쪽을 택했다. 행정반을 나서는 시우의 어깨를 김도윤 상병이 붙잡았다. 그는 어제 함께 치욕을 당했던 선임이었다. 야 이시우. 너 진짜 가냐? 가야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시발 이건 아니지 황 상사님. 이건 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병사를 혼자 그 미친년한테 보냅니까? 김상병이 황 상사에게 악을 썼다. 김상병. 너 미쳤어? 이게 누구 명령인데? 명령? 지랄. 사모님 심부름이 무슨 시발 전시 명령이야. 닥쳐. 너 영창 가고 싶어. 아비 규환 속에서 시우는 묵묵히 행정반을 빠져나왔다. 황 상사의 1호 봉고차가 행정반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 차가 자신을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관 같다고 시우는 생각했다. 승진 아파트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황 상사는 운전 내내 젠장이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아파트 입구에 차가 멈췄다. 이 이병. 정신 똑바로 차려라.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소리 질러. 그럼 내가 바로 뛰어 올라갈게. 그 말은 시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결국 덧안으로 혼자 들어가라는 말과 같았다. 시우는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다. 어제 그 지옥의 장소였던 1층 화단 앞 공터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젓갈 냄새가 시우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그는 문성준 준장의 관사가 있는 동으로 걸어갔다. 12층. 차명훈 준장의 집 현관문 앞. 시우는 숨을 골랐다. 군인의 명예. 아버지의 얼굴.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또각거리는 슬리퍼 소리와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철컥. 문이 열리고 남이경이 서 있었다. 어제의 모피 코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얇고 화려한 자주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짙은 화장과 강렬한 향수 냄새가 시우의 코를 마비시켰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머리카락 끝이 젖어 있었다. 어머 왔네. 이병.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의 고함과 달리 꿀처럼 달콤하고 끈적거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사모님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병 이시우. 부르셔서 왔습니다. 놓고 가신 물건이. 들어와. 남이경은 시우의 말을 자르고 몸을 비켜섰다. 뭘 꾸물거려. 들어오라니까. 시우는 망설였다. 군 규정상 병사가 간부의 관사에 그것도 지휘관 부인과 단둘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못 들어오겠어? 그럼 여기서 그냥 돌아갈래? 내가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 황 상사인지 뭔지 하는 그 늙은 부사관이랑 너희 포대장 둘 다 내일 아침에 짐 싸야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협박이었다. 시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군화신은 발을 실내로 들여놓았다. 어머,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예의도 없게. 시우는 현관에 주저앉아 전투화 끈을 풀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어휴, 답답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남이경이 그의 등 뒤에 바싹 다가서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시우의 뒷목을 감쌌다. 거실로 와.
준장 관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거실이었다.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유럽풍 가구들이 군인 아파트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사모님 찾으시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시우는 거실 한복판에 부동자세로 서서 말했다. 남이경은 소파에 여왕처럼 비스듬히 누우며 다리를 꼬았다. 얇은 가운이 허벅지까지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물건? 아, 그거. 어제 내가 김장할 때 끼던 내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지 뭐야. 예? 어제 너랑 같이 버무리던 그 고무대야 말이야. 아무래도 거기 빠뜨린 것 같은데 어제 작업했던 쓰레기들 아직 안 버렸지? 지금 밖에 그대로 있거든. 그녀는 테라스 창밖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베란다에는 어제 나온 배추잎 쓰레기와 양념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 수십 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내가 좀 찾아줘야겠다. 이병. 이 많은 것을 저 혼자 다 뒤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누구랑 해? 내가 이 손으로 저 더러운 걸 만질까? 넌 군인이잖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군인 아니야? 난 국민이고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낄낄 웃었다. 시우는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첫 번째 검은 비닐봉지를 풀었다. 시큼하고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는 맨손으로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배추잎과 무 조각들을 헤집기 시작했다. 남이경은 거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와인을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 손이 곱네. 그렇게 고운 손으로 쓰레기 만지니까 기분이 어때?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쓰레기 봉지를 뒤졌다. 손톱 밑으로 붉은 양념과 흙이 파고들었다. 대답 안 하지 또. 어제부터 그 눈빛이 참 마음에 안 들어. 꼭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녀가 와인 잔을 들고 시우의 등 뒤로 다가왔다. 너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뻣뻣하게 구니까 더 괴롭히고 싶잖아. 안 그래? 그녀의 손이 와인 잔을 들지 않은 반대편 손이 시우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전투복 위로 드러난 그의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어깨 넓은 것 좀 봐. 군인이 이래서 좋아. 몸들이 아주 단단하거든. 사모님. 시우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그녀의 몸이 그의 등에 완전히 밀착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 이 여단장 사모님이야. 문성준 준장. 그 별 내가 달아준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 자체를 여기서 끝장낼 수 있어. 그녀의 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우의 가슴팍을 향해 내려왔다. 전투조끼의 버클을 만지작거렸다. 반대로 내가 나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알아서 기면 군 생활 편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매일 이렇게 쓰레기 뒤지는 거 말고 나랑 같이 재밌는 거 하면서 말이야. 응? 그녀는 노골적으로 그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우리 남편은 늙어서 힘도 없어. 밤에 잠만 잔다고. 근데 넌 힘이 아주 넘칠 것 같네. 어때? 오늘 밤에 사모님 방에서 봉사 한번 할래? 내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말해서 휴가라도 넉넉하게 챙겨주지. 응? 그것은 명백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시우는 쓰레기를 뒤지던 손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한 마리 짐승처럼 천천히 뒤를 돌았다. 사모님.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제가 이등병으로 보입니까? 뭐? 그럼 내가 뭐로 보여? 이등병 나부랭이지.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남이경은 잠시 주춤했다. 이등병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세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코웃음을 쳤다. 무섭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날 때리기라도 하게. 그래, 쳐봐. 어디 쳐봐. 내가 내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넌 군사법원 가서 징역 사는 거야, 이 새끼야. 그녀는 오히려 시우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얌전히 굴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때였다. 쾅.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화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소리였다. 남이경의 얼굴이 당황함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떤 미친놈이야 이게. 황 상사 저 새끼가 감히. 그녀는 시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꼼짝 마. 그녀는 흐트러진 가운을 여미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누구야? 시끄럽게. 그녀가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확 열어젖히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황 상사가 아니었다. 무늬 앞에는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수장이 박힌 전투복을 입은 장군이 서 있었다. 그 위압감은 그녀의 남편인 준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그의 뒤로는 헌병 완장을 찬 대령과 감찰 완장을 찬 대령이 얼음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복도 양쪽을 가득 메운 완전 무장한 헌병 분대원들이었다. 제오 군단장, 이강석 중장이었다. 누구신데 이렇게 무례하게. 남이경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엄청난 고위급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강석 중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그녀의 어깨에 넘어 아파트 실내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아들 이등병 이시우가 테라스 문 앞에 온손이 쓰레기 양념으로 범벅이 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는 것을. 그리고 아들 앞에 얇은 실크 가운 차림으로 서 있는 이 여자를. 이강석 중장의 얼굴 근육이 잔혹하게 뒤틀렸다. 집무실을 뛰쳐나오며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지금 눈앞의 광경은 더 끔찍하고 모욕적이었다. 이병 이시우. 이강석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불렀다. 시우는 그 목소리에 기계처럼 반응했다. 그는 테라스에서 거실로 걸어 나와 엉망이 된 손을 바지 옆 재봉선에 붙이고 관등 성명을 외쳤다. 이병, 이, 시, 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군단장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남이경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군단장. 이시우. 설마. 저기 군단장님? 남이경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이강석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들에게만 명령했다. 이시우 이병에게 묻는다. 현재 시각 임무는 무엇인가? 사모님 지시로 분실물 수색 작업 중이었습니다. 분실물? 이강석의 시선이 테라스에 쌓인 쓰레기 봉투 더미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남이경의 얇은 가운과 반지가 멀쩡히 끼워진 그녀의 손가락으로 향했다. 헌병단장. 예, 군단장님.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예. 헌병단장조차 당황했다. 민간인, 그것도 예하부대 지휘관의 부인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라는 명령이었다. 남이경은 비명을 질렀다. 체포.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군단장님 이거 오해세요. 얘가 제 반지를 훔쳐서. 시끄럽다. 이강석이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감히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근무 중인 병사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감금, 협박, 그리고 성추행한 현행범이다. 헌병은 내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군단장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보. 남이경이 발악하며 남편을 찾는 순간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문성준 준장이 헐떡이며 복도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군단장과 헌병 감찰참모 그리고 아내의 비명소리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스승 승진. 군단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문성준 준장이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손은 공포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강석은 그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문성준 준장. 예, 군단장님. 자네 부인 교육 똑바로 안 시켰나? 예? 아니면 자네가 시켰나?
내 아들놈 데려다가 쓰레기 뒤지게 하고 희롱하라고. 자네가 직접 시켰냔 말이다. 내 아들놈이라는 단어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성준 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우에게 향했다. 뽀얗고 잘생긴 이등병. 그저 아내의 새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던 저 신병이 군단장의 아들이라고. 군단장님 오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 이강석이 차갑게 비웃었다. 군단장 아들인 줄 몰랐다는 건가 아니면 병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성적으로 희롱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건가. 어느 쪽이지 문 준장? 내 아들놈이라는 단어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성준 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우에게 향했다. 뽀얗고 잘생긴 이등병. 그저 아내의 새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던 저 신병이 군단장의 아들이라고. 구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문성준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머리라도 박을 기세로 외쳤다. 몰랐다. 이강석이 차갑게 비웃었다. 군단장 아들인 줄 몰랐다는 건가 아니면 병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성적으로 희롱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건가. 어느 쪽이지 문 준장?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오라. 집사람이 잠시 실수를. 여보. 그때 헌병들에게 붙들려 있던 남이경이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저 인간이 지금 날 체포하래. 당신 뭐해? 당신 준장이잖아. 저 사람들 당장 쫓아내.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남편이 무려 원스타 장성이었다. 저 이등병 새끼가 날 꼬신 거라고 해. 제가 내 반지 훔쳤다고. 제가 날 덮치려고 했단 말이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강석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남이경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산맥이 눈앞에 벌레 한 마리를 내려다보는 듯 했다. 그 혓바닥 더 놀렸다가는 이강석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군사법정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내년에 혓바닥을 뽑아버릴 것 같다. 감히 내 군인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짓들. 내가 병사들을 장난감처럼 희롱하고 내 놈 남편의 진급을 미끼로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모든 죄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물을 것이다. 남이경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살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거대한 군 조직의 최고 지휘관이 뿜어내는 조직의 명예를 더럽힌 적을 향한 적개심 그 자체였다. 헌병단장. 뭐하나. 예, 군단장님. 저 여자가 증거 인멸하기 전에 당장 끌어내. 수갑 채워. 수갑 말씀이십니까? 내 명령이다. 헌병들이 망설임 없이 은색 수갑을 꺼내 남이경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다. 남이경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얇은 실크 가운 차림의 그녀는 건장한 헌병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군단장님, 제발 자비를. 문성준 준장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다. 이강석은 그를 밀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엉망이 된 아들 이시우 이병 앞에 섰다. 이병 이시우. 손. 이강석이 낮게 말했다. 시우는 망설이다가 쓰레기 범벅이 된 손을 내밀었다. 이강석은 말없이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아들의 더러워진 손을 묵묵히 닦아주기 시작했다. 피가 나고 상처 입은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닦아냈다. 시우는 그 순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려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아버지. 이강석은 아들의 손을 다 닦아준 뒤 오물이 묻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군인의 명예는 그가 낮게 말했다. 이런 오물 속에서 지켜내는 것이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일어서라, 이병. 넌 내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의 등 뒤로 문성준 준장의 공허한 흐느낌과 남이경의 저주 섞인 비명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군단장 1호차에 탑승하자
운전병과 비서실장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뒷좌석에는 중장과 이등병,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차량은 오포병여단 관사를 빠져나와 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한참 뒤 이강석이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나? 예? 저 여자가 저런 짓을 한 게 언제부터였지? 자대 배치받고 얼마 되지 않아 어제 김장 작업 때부터였습니다. 어제? 이강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제 너와 함께 작업에 나갔던 병사들은 일병 최유진, 상병 김도윤, 그리고 본부포대 행정보급관 황정수 상사님이었습니다. 그들도 당했나? 시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제 자신에게 가해졌던 그 노골적인 희롱. 그것은 자신에게 집중되었지만 다른 이들 역시 언어적인 희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저에게 가장 심했습니다. 황정수 상사. 그자는 뭘 했지? 막지 못했습니다.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이강석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 역시 공범이다. 지휘관의 부인을 사적으로 보좌하고 병사들이 능욕당하는 것을 방치한 죄. 그 죄도 가볍지 않아. 차가 군단 사령부 본청 앞에 멈춰섰다. 이강석이 차에서 내리며 비서실장 한정훈 중령에게 명령했다. 이 이병은 오늘부로 내 공관으로 복귀시킨다. 예. 하지만 군단장님 규정상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주요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다. 저 상태로 부대에 복귀시켰다간 문성준의 잔당들이나 그 부인에게 회유당한 다른 간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헌병단장에게 이 이병에 대한 24시간 밀착 보호를 지시해. 공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은 본청 계단을 올라가며 그날 밤 집무실에서 감찰참모 유성진 대령과 독대했다. 유 대령. 문성준 준장. 어떻게 생각하나? 파렴치한 놈입니다. 부하 병사를 아내의 놀이개로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이강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성준은 그 정도 배짱이 있는 놈이 아니야. 그는 탐욕스럽지만 겁이 많지. 그럼 저 여자가 그토록 오만하게 날뛸 수 있었던 건 남편인 문성준 따위가 방패막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성준은 바지에 불과해. 그 뒤에 저 여자의 치맛바람보다 더 거대하고 질긴 줄이 있다는 뜻이다. 이강석의 눈이 번뜩였다. 문성준이 육사 출신도 아닌 학군 ROTC 출신으로 이 알짜배기 포병 여단장 자리를 꿰찬 것부터가 이상했어. 분명 서울에 거대한 뒷배가 있다. 감찰부는 지금부터 문성준의 입을 여는 게 아니라 그의 지난 5년간의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아버지의 말은 예언처럼 정확했다. 그날 오후부터 군 내부 통신망과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 첫 번째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5군단장 아들 문제로 예하 여단장 전격 해임. 월권 및 사적 제재 논란. 여론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어쩐지 이등병이 무슨 깡으로 준장 사모한테 개겼나 했더니 아빠 백 믿고 설친 거였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야? 있는 놈들끼리의 싸움에 괜히 우리만 피곤하게 됐군. 시우는 공관에 격리된 채 피해자에서 특권층의 오만한 아들로 전락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강석 중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지는 서울 용산 육군본부였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이강석과 같은 세 개의 별을 단 중장 박태식이었다. 이 중장, 지금 뭐 하는 건가? 박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놈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뒤집어? 자네 때문에 지금 육군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박 중장, 나는 군단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고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자를 처벌했을 뿐이요. 처벌? 일개 준장 부인이 이등병 놈 하나 만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까지 시켜?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사적 제재야. 박 중장, 혹시 문성준 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소? 뭐라고? 목소리가 유난히 격앙된 것 같아서 말이요.
육군본부에서 특별감사팀을 파견하겠다고. 좋소. 언제든지 환영하지. 다만 이강석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빈손으로 오진 마시오. 당신들이 감당 못할 진실을 보게 될 테니. 전화가 끊겼다. 이강석은 확신했다. 문성준의 뒷배는 바로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태식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강석의 예상대로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사팀은 5군단에 도착하자마자 문성준의 비리가 아닌 이강석의 월권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감사팀을 이끄는 단장은 박태식 중장의 최측근인 육군본부 감찰차장 모 소장이었다. 군단장님, 지금 본부 감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군단 감찰부가 확보한 문성준의 비리 자료가 아니라 군단장님의 지난 1년간 지휘 활동 내역입니다. 한정훈 중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건 명백히 표적 감사합니다. 이강석은 책상 위의 서류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예상했던 바다. 박태식이 놈이 내 손발을 묶고 내 조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수작이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찰팀이 황정수 상사와 김도윤 상병을 개인 면담한 뒤 그들을 증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오늘부로 강원도 최전방의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뭐라고? 이강석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놈들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야. 그들을 내 관할에서 빼내버리겠다고. 박태식이 감히. 황 상사가 있던 본부 포대에는 육군 본부 재정처 감사가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황 상사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정 및 보급 처리를 뒤지고 있습니다. 먼지떨이식으로 털어서 그를 비리 부사관으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이것이 군피아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진실을 덮기 위해 진실을 말한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들의 마지막 카드는 가장 약한 고리인 이시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공관에 격리되어 있던 시우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헌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의 명령서를 내밀며 시우를 찾아왔다. 군단 주임원사가 아니었다. 육군 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육군 주임원사였다. 대한민국 모든 부사관의 정점에 있는 어깨에 거대한 황금색 별이 달린 원사. 그 자체로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편히 앉아 이이병.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웃으며 시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군대라는 게 말이야. 참 더러운 곳이야. 정예, 명예,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조직의 안정이야. 지금 자네의 그 정예 때문에 육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군단장님 이강석 장군님은 훌륭한 분이시지.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적을 만드셨어. 자네 때문에. 자네 때문에라는 말이 비수처럼 시우의 가슴에 박혔다. 이이병. 자네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제가 말입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자네가 오해가 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날 사모님이 좀 과격하게 장난을 치신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내가 너무 어리고 긴장해서 과민 반응했다. 이 정도면 돼. 그러면 이 모든 미친 짓이 하룻밤에 끝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 이 사람아. 이게 진실 게임 같아? 이건 전쟁이야. 자네 아버지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자네가 그 고집 안 꺾으면 이강석 장군님 저 세 개의 별 내일 당장 떨어질 수도 있어. 박태식 장군님이 어떤 분인지 자네는 몰라. 그것은 회유이자 교묘한 협박이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군복 벗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현명하게 생각해. 자네가 입 다물고 오해였다고 하면 문성준은 조용히 다른 데로 전출 가고 남이경은 사회봉사 몇 시간으로 끝날 거야. 그리고 자네는 남은 군 생활 아무도 안 건드리고 편하게 하게 해주지.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거래야. 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자신의 신념, 아버지의 명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진실을 고집하면 아버지가 위험해지고 아버지를 구하려면 진실을 버리고 굴복해야 했다. 박태식이 설계한 가장 잔인한 덫이었다. 시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그는 결심했다.
그는 공관을 지키는 헌병에게 다가갔다. 이병 이시우. 군단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새벽 5시 군단장 집무실. 이강석은 이미 나와 있었다. 본부 감사팀이 그의 집무실 컴퓨터까지 압수해간 뒤라 그는 서류 하나 없는 텅 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가? 군단장님. 시우는 아버지 앞에 섰다. 그리고는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시우야. 아버지. 그는 군단장이 아닌 아버지를 불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제 고집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우는 어젯밤 육군 주임원사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다. 오해였다고 말하라는 협박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명예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때였다. 이강석의 거대한 손이 시우의 뺨을 후려쳤다. 짝. 공기가 찢어지는 파열음. 시우의 고개가 돌아갔다. 일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일어서 이시우 이병. 시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불타는 뺨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내가 지금 내 애비에게 저게만도 못한 놈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목숨을 구걸하라고 말하는 건가? 아버지 하지만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 부자가 서로를 불신하고 진실 앞에서 무릎 꿇고 명예를 버리는 것. 내가 거기서 무너지면 나는 아들 하나 지키자고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놈이 되는 거고 너는 아비 빽 믿고 설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결말인가? 이강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시우에게 던졌다. 어제 아들의 손을 닦아주었던 붉은 양념과 오물이 묻은 손수건이었다. 이게 내가 지키려던 거다. 이게 내가 지키려던 거고. 이건 단순히 내 손에 묻은 오물이 아니야. 수십 년간 이 군대에 쌓여온 썩은 고름이다. 그는 집무실 한쪽에 잠겨있던 거대한 금고로 다가갔다. 박태식이 내가 문성준 하나 잡고 끝낼 줄 알았겠지. 이강석이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십 개의 장부가 가득 차 있었다. 문성준을 체포하던 날 내가 그의 관사만 압수수색한 줄 알았나. 나는 오포병여단 전체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군수 및 재정자료 원본을 확보했다. 본부 감사팀이 가져간 건 내가 넘겨준 껍데기에 불과해. 문성준은 멍청한 놈이지만 꼼꼼한 놈이었지. 이 장부. 지난 3년간 그가 박태식이에게 상납한 모든 뇌물의 기록이다. 부대 유류를 빼돌리고 병사들 부식비를 횡령하고 심지어 훈련용 포탄까지 빼돌려서 그 돈을 전부 서울로 보냈어. 이강석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확보한 거다. 예? 어젯밤 내가 공관에서 육군 주임원사를 만났을 때 이 집무실뿐만 아니라 내 공관 전체는 군단장 직속 방첩부대의 도청 대상이다. 놈들이 내 아들을 회유하러 올 줄 알았거든. 시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오해였다고 말해라. 그놈의 목소리 아주 똑똑히 녹음되어 있더군. 이강석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 연결해. 내가 괴물을 잡았다고 보고드려. 그는 시우를 돌아보았다. 시우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육군 중장이 또 다른 현역 육군 중장을 군사 반란에 준하는 이적 행위 군수품 횡령 및 상납 혐의로 고발한 초유의 사태였다. 국방부 직속 특별합동수사본부가 5군단에 급파되었다. 며칠 후 국방부 대회의실. 이강석 중장과 박태식 중장이 마주 앉았다. 합동수사본부장이 차갑게 물었다. 박태식 중장. 문성준 중장이 상납한 불법 자금 총 15억 원이 이 중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태식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회의실에 육군 주임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네가 입 다물고 오해였다고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부로 박태식 중장과 그 파벌에 속한 수십 명의 장교들 그리고 육군 주임원사까지 전원 직위 해제 및 구속 수감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 숙청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문성준 준장과 남이경은 박태식 게이트의 공범으로 묶여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황정수 상사는 원대 복귀했으며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김도윤 상병과 최유진 일병도 원래의 부대로 돌아왔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주말, 오포 병여단 알파 포대 생활관. 이시우는 더 이상 군단장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막 일병 진급을 앞둔 이 일병일 뿐이었다. 그는 묵묵히 전투화에 광을 내고 있었다. 야, 이시우. 김도윤 상병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고생했다, 새끼야.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야간 행군 훈련. 완전 군장을 맨 이시우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휘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이강석 중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묵묵히 아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따뜻한 핫팩 하나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시우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승진. 이강석이 희미하게 웃었다. 승진. 차량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시우는 뜨거운 핫팩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대열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군단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대한민국 육군 이시우 일병이었다. 아이고, 우리 이중희님. 멀뚱멀뚱 서 계시네. 여자면 이런 날은 음식하는 거 좀 거들어줘야지.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뻣뻣한 후배 장교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인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진 대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그 장교의 침묵 뒤에 이 부대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의 그릇된 관행을 뒤흔들 진정한 권위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며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시발 마늘은 까도 끝이 없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취사장,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 최일구 병장이 깐 마늘 더미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허연 입김이 마늘의 아린 향과 뒤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사방에 널린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산더미 같은 식자재들이 정복을 기다리는 고지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25사단 사령부 전 장병과 초청된 내빈까지 약 1,500명분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다. 부대 창설 기념일. 간부들에게는 자부심과 축제의 날일지 몰라도 취사병에게는 1년 중 가장 길고 지옥 같은 날일 뿐이었다. 최 병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옆에서 쉴 새 없이 감자 껍질을 벗기던 김상병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다. 어젯밤 11시까지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새벽 4시에 기상했으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야, 김상병. 우리 오늘 메뉴가 뭐랬지? 오전엔 전술 시범 관람하는 내빈들 닭과, 점심엔 전 장병 야전 특식으로 돼지 갈비찜이랑 잡채, 저녁엔 체육대회 후 삼겹살 파티 맞나? 거기에 사단장님 주간 만찬에 올라갈 특별 요리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랑 대하구이,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미쳤네, 미쳤어. 그냥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나 돌리지. 뭘 이렇게까지 하냐? 최일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마늘과 양파의 독한 즙에 절어 퉁퉁 부어 있었다. 군대란 그런 곳이다. 아무리 부조리하고 힘들어도 까라면 까야 한다. 특히 사단장님 지시라는 6글자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지상 명령이었다. 야, 막내야. 육수통 확인해. 물 넘치겠다. 취사반장인 박상사의 고함이 좁은 취사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1,500인분의 갈비찜 육수가 담긴 거대한 스테인리스 취사통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와 함께 위협적인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갓 전입 온 이등병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 가스밸브를 조절했다. 모든 것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군대 특유의 일사불란함이 녹아 있었다. 이것이 최일구가 2년 가까이 몸담아온 세상의 아침 풍경이었다. 오전 전술 훈련 시범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 때쯤 장교들이 슬슬 취사장 주변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심 야전 급식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 상사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군수참모부의 박정훈 소령이었다. 그는 하얀 위생모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훑어보았다. 소령님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박 상사가 땀을 훔치며 격려했다. 단결. 25사단의 구호는 짧고 간결했다. 시간 맞출 수 있겠습니까? 12시 정각 배식인데 지금부터 슬슬 볶고 찌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 없습니다. 저희 취사병들이 누굽니까? 전쟁 나도 30분 안에 주먹밥 만들어서 전선으로 보낼 놈들입니다. 박상사의 호언장담에도 박소령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 그게 군수장교의 숙명이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인형 2개가 다가왔다. 본부근무대 인사장교 이서아 중위와 수색대대 중대장 김태진 대위였다. 이서아 중위는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서류철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행정장교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오늘 행사장에 배치될 지원 병력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내빈 의전 동선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반면 김태진 대위는 달랐다. 유난히 각 잡힌 전투복과 번쩍이는 전투화,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누가 봐도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색 대대원들을 이끌고 전술 시범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터라 기세가 등등했다. 이야, 박소령. 오늘 점심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애들 아침부터 빡세게 굴렀는데 고기 좀 든든하게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위는 박소령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박소령 넘어 묵묵히 서류를 확인하는 이서아 중위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자신보다 어린 육사 출신 엘리트 게다가 여군이라는 꼬리표. 김대위는 그런 이중위를 볼 때마다 괜히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이중위는 여기서 뭐합니까? 인사장교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 도장이나 찍는 게 주특기 아닌가?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세 사람에게로 쏠렸다. 최일구는 양파를 썰던 칼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또 시작이군. 김태진 대위. 이서아 중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에서 눈을 뗀 뒤 김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단결. 김태진 대위님, 행사 지원 병력 최종 편성 현황을 확인 중이었습니다. 대위님 중대에서도 차출된 인원이 있으니 잠시 후 명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적인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김대위는 그 태연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취사장 안을 가리켰다. 이야, 저것 좀 봐. 우리 병사들은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어느 장교는 시원한 그늘에서 서류 나부랭이나 뒤적이고 있으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소령? 화살은 다시 박정훈 소령에게로 향했다. 박소령은 허허, 김 대위님도 참이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 어느 쪽의 편도 들지 못했다. 김 대위는 보란듯이 이서아 중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중위, 군인이면 군인답게 굳은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저기 양파 까는 것 좀 봐. 일손이 한참 모자라 보이는데. 여자가 손이 야무지니까 가서 손발 좀 보태는 게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단어가 이서아 중위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에서 여군 장교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 혹은 히스테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서아 중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태진 대위님. 제게 부여된 임무는 행사장 인원 통제 및 의전 준비입니다. 취사 지원은 군수과 소관 업무이니 병력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군수과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하는군. 최일구는 속으로 감탄했다. 병사들은 대부분 이서와 중위를 좋아했다. 휴가나 외박 같은 행정 처리를 할 때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김태진 대위는 훈련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소모품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다. 이서와 중위의 원칙적인 대답에 김대위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한 방 먹은 꼴이 되었다. 그는 하여튼 육사 출신들은 정이 없어 정이. 융통성이라고는 쥐뿔만큼도 없어요. 라고 투덜거리며 획 돌아섰다. 짧지만 강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정훈 소령은 헛기침만 해댔고 병사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제 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태진 대위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 그는 오늘 하루 안에 어떻게든 이서와 중위를 꺾으려 들 것이 분명했다. 최일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마늘을 까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정말 길고 험난할 것 같았다. 점심 배식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취사장의 열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거대한 솥에서는 돼지 갈비찜이 간장 양념과 함께 먹음직스럽게 졸아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갓 볶아낸 잡채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최일구를 비롯한 취사병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채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움직였다. 야, 잡채에 시금치 지금 넣어. 너무 익히면 물 나오니까 살짝만 볶고 빼. 박상사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고 없이 취사장 문이 활짝 열리며 김태진 대위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위생모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였다. 이야, 냄새 죽이는데. 우리 병사들 먹일 거니까 간 좀 봐야겠습니다. 그는 위생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조리 중인 돼지 갈비찜 솥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집게를 들었다. 박상사가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김대위는 이미 큼지막한 갈비 한 대를 집어 입으로 가져간 후였다. 맛있네. 근데 좀 짠 거 아니야? 이따 병사들 물 엄청 찾겠는데. 명백한 트집이었다. 박상사와 취사병들은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염도를 맞춰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중대장 계급인 대위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상사는 참고하겠습니다라며 멋쩍게 대답할 뿐이었다. 김대위의 시선은 취사장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배식 동선을 최종 점검하며 부사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이서와 중위를 발견했다. 그녀는 점심 배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군수과 장교인 박정훈 소령을 도와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 범위에 속하는 일이었다. 김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아이고 우리 이중희님. 아까는 서류 보더니 이제는 멀뚱멀뚱 서서 감독하고 있네. 여군이라 그런가 참 편한 보직만 골라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여군이라 편하다는 말은 이서와 중위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편견의 칼날이었다. 취사장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끓어오르는 솥의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이서와 중위는 천천히 김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태진 대위님.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보직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군의 명령에 따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임무? 서서 구경하는 게 임무입니까? 지금 여기 병사들 손 하나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인데 장교라는 사람이 되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게 군인 정신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위는 말끝을 느리며 이서와 중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병사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혹은 분노가 어린 눈으로 김대위를 쳐다보았다. 최일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새끼가 진짜 돌았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정훈 소령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김대위님, 이중희님,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병사들도 다 보고 있고 곧 배식 시작해야 합니다. 자, 좋은 날이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김대위의 오만함은 박소령의 미지근한 중재로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박소령님은 빠지십시오. 이건 군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배 장교가 선배 장교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받으려는 놈을. 김대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고 있었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장교가 젊고 유능한 여성 장교의 군기를 잡는 그림. 그가 가장 즐기는 장면이었다. 이서아 중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박소령의 어깨 너머로 김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위님, 제가 언제 특혜를 요구했습니까? 저는 단지 제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대위님이야말로 지금 부여된 직책과 권한을 남용하여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부당한 지시입니다. 뭐? 인격 모독? 월권? 김대위의 눈이 커졌다. 감히 중위 따위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자신에게 월권이라는 단어를 쓰며 대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야, 이서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갈등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취사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최일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질 것 같았다. 박정훈 소령의 어설픈 중재는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김태진 대위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일개 중위, 그것도 여군에게 공개적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그의 군 생활 최대의 치욕이었다. 그는 이서아 중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서아 중위, 지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나? 상급자에 대한 모욕, 명령 불복종.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전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위님은 제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계 선상이 아닙니다. 이는 육군 규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서아 중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기댈 것은 오직 원칙과 규정뿐이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김대위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영원히 감정적인 여군으로 낙인 찍히리라는 것을 알았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취사장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최일구를 비롯한 병사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장교들의 싸움에 병사가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로 재앙을 부르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규정이라. 김대위가 코웃음을 쳤다. 전쟁터에서도 규정집 찾아볼 텐가? 군대는 전우회로 움직이는 거야, 전우회. 동료들이 땀 흘리며 고생하는데 혼자 뺀질거리는 게 무슨 놈의 전우회야. 전우회와 부당한 갑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게 진짜. 김대위가 주먹을 쥐며 이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배식 준비. 각 소대별 배식조는 지금부터 배식대 앞으로 이동. 취사반장 박상사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 상황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다. 그의 외침을 신호로 병사들이 억지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점심 배식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의 야전 급식은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천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문제는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그곳까지 옮기는 일이었다. 특히 가장 큰 난관은 1,500인분의 밥과 국이 담긴 성인 남자 서너 명이 겨우 들 수 있는 거대한 원통형 스테인리스 취사통이었다. 자, 정신 차리고. 밥통, 국통부터 나간다. 하나, 둘, 셋. 취사병 4명이 한조가 되어 펄펄 끓는 국통의 손잡이를 잡았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무게였다. 그들의 얼굴에 핏대가 서고 팔 근육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그들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김태진 대위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다시 한번 이서아 중위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오른 듯 했다. 그는 병사들이 낑낑대며 나르고 있는 밥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중위 저것 좀 보게나.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저런 건 장교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지금부터 내가 직접 시범을 보일 테니 자네는 내 파트너가 돼서 저 밥통을 같이 드는 거다. 어때? 이 정도 전후에는 보여줄 수 있겠지? 명백한 도발이자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다. 병사들이 힘겹게 나르는 물건을 체력적으로 월등한 남자 장교가 함께 들자고 제안하는데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여군이라는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히게 될 터였다. 김대위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박정훈 소령이 기겁하며 나섰다. 아니, 김대위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밥통이 얼마나 무겁고 뜨거운데 이건 그냥 우리 병사들이 하게 둡시다. 예? 소령님은 또 왜 그러십니까? 군수 장교시면서 현장 통제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제가 직접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병사들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고작 밥통 하나 옮기는데 쩔쩔매는 겁니다. 소령님은 그냥 뒤에서 보고만 계십시오. 김대위는 박소령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박소령은 무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었다. 소령이라는 계급이 대위의 오만함 앞에서 무력하게 구겨졌다. 이제 이서아 중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두가 기다렸다. 최일구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 제발 중위님,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세요. 저 미친놈 상대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서아 중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진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지시 또한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제게 부여된 임무가 아닐 뿐더러 훈련되지 않은 인원이 뜨겁고 무거운 취사도구를 옮기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오늘 행사는 물론 부대 전체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사장교로서 그리고 안전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위님의 독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반박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안전과 부대 사기라는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김태진 대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서아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독단적인 장교로 몰아세울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를 할 의지를 상실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김태진 대위는 허탈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매를 걷어붙였다. 좋아. 그렇게 잘난 원칙, 잘난 규정 따지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비켜. 그는 밥통을 옮기기 위해 대기하던 병사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고작 밥통 하나 제대로 못 옮겨서 쩔쩔매는 놈들이나 그걸 구경만 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년이나 다 똑같아. 내가 혼자 옮긴다. 똑똑히 봐라. 년. 돌이킬 수 없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 순간 취사장 주변의 공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일구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선을 넘었다. 아무리 군대가 거친 곳이라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 장교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저런 욕설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위는 이성을 잃은 듯 김이 펄펄 나는 거대한 밥통의 손잡이 한쪽을 움켜쥐었다. 으라차.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밥통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수백 명분의 밥이 들어있는 밥통은 성인 남자의 자존심만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밥통이 한쪽으로 살짝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크역.
김대위의 비명과 함께 밥통이 그의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덮쳤고 뚜껑 틈새로 밥알 몇 개가 튀어나왔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저 밥통이 엎어지는 순간 오늘 점심은 전부 날아간다. 수십 명의 취사병들이 밤새워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위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찰나였다. 그때였다. 누구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이서아 중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가 기울어지는 밥통의 반대편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녀의 외침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지던 밥통이 공중에서 멈췄다. 펄펄 끓는 밥통의 열기가 전투복을 뚫고 그녀의 손과 팔에 전해졌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밥통을 사이에 두고 이서아 중위와 김태진 대위가 서로를 마주보는 기묘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대위는 자존심 때문에 이서아 중위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밥통을 붙들고 있었다. 김대위는 자신의 실패를 눈앞에서 바로 잡아버린 이서아의 존재가 죽을 만큼 싫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이거나 내가 뭔데 나서. 모두가 밤새워 준비한 식사입니다. 대위님의 객기 때문에 전부 망칠 셈입니까? 닥쳐. 이거 놓으라고. 싫습니다. 먼저 이성을 찾고 이 밥통부터 제대로 내려놓으십시오. 두 사람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뜨거운 밥통을 사이에 둔 두 장교의 위태로운 힘겨루기. 병사들은 차마 끼어들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최일구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대한민국 육군 25사단 창설기념일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밥통이 쏟아지든 둘 중 하나가 쓰러지든 이제 곧 무슨 일이든 벌어질 터였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기계처럼 돌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사단장.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한지영 준장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그 목소리는 천둥이나 지진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흡수해버리는 절대적인 무게감을 지닌 진공의 목소리. 펄펄 끓던 밥통의 증기마저 그 위험에 눌려 잦아드는 듯 했다. 최일구 병장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의 몸이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호흡이 멎었다. 전투복은 칼날처럼 반듯했고 어깨의 은빛별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25사단의 지휘관, 비룡부대의 심장, 사단장 한지영 준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실장과 수행부관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모두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인 후였다. 단결. 우렁찬 구호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례를 할 수 없었다. 이서아 중위와 김태진 대위는 여전히 위태롭게 기울어진 밥통을 붙든 채 사단장을 향해 굳어 있었다. 김대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중위의 얼굴에는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지영 준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다. 그 침묵이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고 두려웠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천천히 현장을 훑었다. 엉망이 된 대열, 겁에 질린 병사들의 얼굴, 안절부절 못하는 박정훈 소령,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두 명의 장교와 기울어진 밥통까지. 그녀는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듯 했다. 시선은 가장 선임자인 박정훈 소령에게 멎었다. 박정훈 소령. 네, 소령 박정훈.
박소령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황 설명해보게. 그게 사단장님. 배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조치하여 배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박소령은 횡설수설하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한지영 준장은 그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을 무시하고 시선을 김태진 대위에게로 옮겼다. 김 대위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김태진 대위. 네, 대위. 김태진. 땀과 증기로 범벅이 된 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한지영 준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내딛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밥통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지금 3가지를 잘못했다. 김대위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첫째,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훈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고온의 취사도구를 다룸으로써 본인과 주변의 부하들을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군의 기본은 안전이다. 그걸 망각한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마치 오차 없는 기계가 오류를 판독해내듯 그녀는 김대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둘째,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료 장교의 인격을 모독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불화가 아니라 장교단의 명예와 군의 위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자네는 장교의 품위를 스스로 내던졌다. 최일구는 숨을 삼켰다. 성차별적인 발언. 사단장의 입에서 저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셋째, 한준장의 시선이 위태롭게 들려있는 밥통으로 향했다. 자네는 개인의 자존심과 객기를 앞세워 이 부대 창설 기념일의 가장 중요한 복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의 식사를 전부 망칠 뻔했다. 지휘관은 부하들을 위해 존재한다. 부하들의 사기를 꺾고 노고를 짓밟는 자는 그 어떤 작전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김대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게 내가 본 자네의 실책이다. 반론 있나? 없습니다. 김태진 대위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의 등등하던 기세, 오만하던 표정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사라진 후였다. 연병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짜릿한 통쾌함이 번지고 있었다. 불의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순간을 목격한 이들의 희열이었다. 한지영 준장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밥통을 붙들고 있는 이서아 중위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사단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시선에는 아주 미세한 다른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이내 사단장은 다시 냉정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와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 당장 그 밥통 내려놓도록. 주변 병사들은 즉시 부축해서 안전하게 옮긴다. 취사병들은 5분 내로 배식 준비 완료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원 위치로 복귀한다. 이상.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어붙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밥통을 안전하게 내려놓았다. 이서아 중위는 팔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부사관이 부축했다. 그리고 김태진 대위. 사단장이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는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가서 대기하도록. 내가 직접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으니.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났다. 김태진 대위는 헌병에게 이끌리듯 초라하고 왜소한 뒷모습을 보이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한지영 준장 역시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휘부 막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점심 배식은 다행히 큰 차질 없이 끝났다.
하지만 그날 오후 25사단 사령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태진 대위가 사단장실에 불려 들어간 후 2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 사단장이 직접 감찰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이서와 중위는 오후 내내 밀려드는 업무를 기계처럼 처리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팔에는 뜨거운 밥통을 붙들 때 생긴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사단장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단장실로 향했다. 육중한 문 앞에 서자 오전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노크를 했다. 들어오게. 안에서 익숙하지만 여전히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 집무실은 넓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에는 역대 25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지영 준장은 창밖으로 연병장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서와 중위가 들어와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을 알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서와 중위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마른 침만 삼켰다. 자신 역시 징계를 받게 될까? 지휘관의 권위에 도전하고 병사들 앞에서 소란을 피운 책임을 물으려는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한지영 준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한 지휘관의 가면이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곤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따스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으며 이서아에게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명령이다. 이서아는 마지못해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한 준장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힘들었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단장의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 훈련소에 입소하는 자신을 배웅하며 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서하는 순간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모.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한지영 준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다. 군에서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관계를 드러낼 수 없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지. 네.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조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이서아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이모를 바라보았다. 자랑스럽다니. 자신은 그저 사고를 쳤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오늘 폭력과 모욕 앞에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군인의 가장 큰 무기인 원칙과 명예를 지키며 스스로를 증명했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의 노고와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장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어. 한지영 준장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서아야. 군인은 계급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다. 신념으로 싸우는 거고 명예로 버티는 거다. 오늘 넌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다. 절대 잊지 마라. 이모의 진심 어린 격려에 이서아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군인이 된 이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다. 한지영은 그런 조카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다. 사적인 유대와 군인으로서의 엄격함이 교차하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부대 창설 기념일의 대미를 장식하는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 낮에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식당과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마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가 진동했다. 고된 하루를 보낸 병사들은 약속된 보상 앞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은 듯 했다. 하지만 진짜 안주는 삼겹살이 아니었다. 야, 최일구. 너 완전 VIP석에서 직관했다며? 썰 좀 풀어봐라, 빨리. 최일구 병장의 옆 생활관 동기인 강 병장이 상추쌈을 입에 우겨 넣으며 물었다. 그의 테이블 주변으로 여러 중대에서 모인 병사들 수십 명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최일구는 오늘 하루 부대 내 최고의 스타였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뭘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하나. 이건 뭐 한 편의 영화였지, 영화. 최일구는 과장을 조금 보태 낮에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중계하기 시작했다. 김태진 대위의 첫 번째 도발부터 이서아 중위의 냉정한 응수, 그리고 대망의 밥통 대첩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할수록 병사들의 탄성과 추임새도 커져만 갔다. 그래서 김대위가 인연이 하면서 밥통을 혼자 들려는데 어이쿠, 휘청 하더니 밥통이 막 넘어가. 우리 점심밥이 다 작살날 뻔한 순간에 그때 이중희님이 그래. 우리 이중희님이 바람처럼 나타나서 반대쪽 손잡이를 잡은 거지. 와, 그때 진짜 여전사인 줄 알았다니까. 병사들은 오 하며 자기 일처럼 흥분했다. 한 병사가 김태진 대위의 표정을 흉내내며 말했다. 그때 김대위 얼굴 봤냐? 완전 똥 씹은 표정? 아니지, 똥을 막 싸려다 걸린 표정? 좌중은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에게 김태진 대위는 공포와 짜증의 대상이었기에 그의 몰락은 최고의 안주거리였다.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단장님 등장이었지. 최일구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 순간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떠올리는 듯 했다. 진짜 소설처럼 지금 뭐 하는 겐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와 연병장 공기가 얼어붙더라니까. 김대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장난 로봇이었어. 내가 멀리서 봤는데 사단장님이 김대위한테 자네는 3가지를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와 무슨 재판 보는 줄 알았다.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뭐라 하신 적이 없는데. 맞아. 근데 진짜 멋있었던 건 사단장님이 여자라서가 아니야. 그냥 진짜 지휘관이라서 멋있었던 거야. 한 병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늘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원칙과 명예가 주는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특히 사단장이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김대위를 질책했다는 사실은 병사들 사이에서 거의 신화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군대에서 그런 말을 그것도 사단장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서아 중위에게로 옮겨갔다. 이 중위님은 진짜 괜찮으실까? 팔에 화상 입으신 거 아니야? 아까 의무실 다녀오셨다는데 다행히 심하진 않으시다고 하더라. 이제 김대위 꼬북 노릇하던 다른 간부들도 이중희님 함부로 못 대하겠지? 못 대하는 정도겠냐? 이제부터 우리 부대 실세는 이중희님이시다. 사단장님이 인정한 장교인데 누가 감히. 병사들은 자신들이 이서아 중위의 편이라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웠고 병사들의 노고를 지켜줬으며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에 대한 신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최일구는 떠들썩한 동기들을 보며 조용히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었다. 2년 가까운 군 생활. 지긋지긋하고 부조리한 순간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달랐다. 군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의 용기와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이 기억은 아마 전역한 후에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의 사건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낳았다. 김태진 대위는 사단장실에 불려가 한지영 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질책을 들은 후 곧바로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격자였고
그들 중 상당수는 용기를 내어 김대위의 평소 행실과 폭언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김태진 대위에게는 보직 해임 및 타부대 전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가 새로 발령받은 곳은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GOP 부대의 본부 참모 장교 자리였다. 지휘관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때 수색대대를 이끌며 위세를 떨쳤던 그는 짐을 챙겨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초라하게 부대를 떠났다. 그의 빈자리는 부대의 미묘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장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공공연하게 여군을 비하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모두가 한지영 사단장의 원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서와 중위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그녀를 그저 서류나 만지는 행정장교로 보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어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정확하고 원칙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물론 그녀는 달라진 것 없이 이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했다. 변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었다. 저중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와 끈을 고쳐 매던 이서와 중위가 고개를 들었다. 나치익은 이제 막 일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다. 무슨 일이지? 그게 제 아버지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시는데 제가 첫 휴가를 그때에 맞춰 나갈 수 있을지 행보관님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사는 잔뜩 주눅이 든 채 말끝을 흐렸다. 이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시기를 놓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서와 중위님은 병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는 소문을 믿고 용기를 낸 것이었다. 이서아는 병사의 휴가 기록과 부대 훈련 일정을 즉시 확인했다. 다행히 조정이 가능한 시기였다. 알겠다. 내가 행정보급관님께 잘 말씀드리고 중대장님께도 보고해서 일정 조율해 보도록 하지. 걱정 말고 훈련에 집중하도록. 아버님 수술 잘 되실 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위님. 병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행정반을 나섰다. 이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 명의 병사가 더 이상 부당한 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군인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그날 이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군인은 신념으로 싸우는 거고 명예로 버티는 거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연병장을 뜨겁게 달궜던 태양은 자취를 감추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최일구 병장의 저녁일이 밝았다.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정리하고 나오자 함께 동고동락했던 취사병 후임들이 아쉬운 얼굴로 그를 둘러쌌다. 최 병장님 진짜 가시는 겁니까? 가시면 이제 누가 우리 갈굽니까?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나가시면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눈시울이 붉어진 후임들과 일일이 포옹을 나눈 최일구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본부 행정반으로 향했다. 멀리서 봐도 이서아 중위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이중위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최 병장, 저녁 신고는 잘 마쳤나? 네, 중위님.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서아 중위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최일구에게 악수를 청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특히 우리 부대 밤낮 책임지느라 애썼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최일구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저중위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나한테? 배울 게 뭐 있었다고. 그냥 군 생활이 마냥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이서아 중위는 그날이 언제인지 즉시 알아차린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깊이 묻는 대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최일구 씨, 사회에 나가서도 늘 지금처럼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병사가 아닌 한 명의 어엿한 사회인으로 불러주었다. 최일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단결. 마침내 모든 인사를 마치고 위병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지난 21개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쓰라리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위병소 정문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한 무리의 청년들과 마주쳤다. 잔뜩 겁먹은 얼굴, 어색한 짧은 머리. 오늘 입소하는 신병들이었다. 최일구는 그들의 모습에서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 신병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힘내라는 무언의 응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위병소 문을 넘어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의 등 뒤로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를 외치는 신병들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최일구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21개월은 그저 밤만 짖던 시간이 아니었음을. 그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회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